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본 문서는 이코노미스트지, 지난 시간에 강의 때도 나왔지만 이재명이 이코노미스트와 대담을 했잖아요. 그 유명한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지이긴 한데 꼭 경제인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봐야 되는 잡지입니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Der Spiegel과 같은 급으로 취급하는 퀄리티 페이퍼입니다. 이 언론사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언론사에서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 이코노미스트 본사에 소속되어 있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연구합니다. 매년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합니다. 데모크라시 인덱스라는 민주주의 지수를 전 세계 약 167개국, 2023년치로 2024년은 아직 안 나왔는데 2023년치로 매년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합니다. 각 나라마다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그거를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나온 거는 진작에 나왔어요. 근데 Age of Conflict, 갈등의 시대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총 60개 문항으로 삼지선다형으로 0점, 0.5점, 1점, 3개의 문항을 60개 문항에 대해 3개의 삼지선다형으로 합니다. 그 모델을 보면은 각 5개의 항목에 대해서 60개 문항을 묻습니다. 세부 문항을 계속 묻는데 거기는 삼지선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을 선택하면 0, 2번을 선택하면 0.5, 3번을 선택하면 1, 이렇게 가중치를 두어가지고 이 전체를 평균해서 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카테고리는 선거 과정과 다양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냐. 여기서 정부라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 전체를 말합니다. 정부라는 말은 그래요. 근데 우리 헌법에는 정부 그러면 행정부만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도록 이렇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정부라는 함은 행정부만을 말하는 거 아니고 입법, 사법, 행정 전체가 제대로 펑셔닝 하느냐,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지수를 이렇게 5개의 부모드로 나누어서 측정한다는 뜻이에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치적 참여. 시민들이 정치에 얼마나 참여하느냐 하는 거죠. Political Participation이라는 항목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민주적 정치적 문화, Democratic Political Culture. 민주적 문화, 정치적 문화가 제대로 잘 작동하느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적으로 어떤 제약 같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걸 묻는 거죠. 그다음에 시민적 자유가 있느냐,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찾다 보니까 나무 위키에도 그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 지수 이렇게 하면 나무 위키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쫙 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 체제에서 정부의 기능, 정치적 참여, 정치적 문화, 시민의 자유, 이런 걸로 했습니다. 근데 4단계로 나눠요. 4등급으로 나누죠. Full Democracy, 그다음에 Flawed Democracy. 그러니까 Full Democracy라는 말은 뭐 여기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완전하다기보다는 각각이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와 있다. 이 5가지 기준에 맞게 5가지 영역에서 만족스러운 곳에 와 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Full Democracy, 그 다음에 Flawed Democracy, 결함이 좀 있다, 그런 거고, 이제 세 번째는 혼합된 체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레짐이라고 그러는데, 하이브리드니까 이렇게 결함도 있고
문제도 많고 독재적이기도 하면서 또 자유롭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 혼합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통치 시스템이다. 그것이 세 번째고 마지막 권위주의적인 그런 통치 시스템 그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authoritarian regime 이렇게 영국 사람들이 분류해서 그것을 대단히 큰 연구소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라고 여러 종류의 연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자기네 그 이코노미스트지의 무슨 위상이랄지 그런 거를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가면 이코노미스트지에 들어가서 EIU를 찾아서 들어가면 거기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걸 다운받아서 쭉 읽어봤는데 80 몇 페이지인가 그래요. 방대한 양인데 깨알 같은 영어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167개국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등급을 2023년도치입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그다음에 혼합된 체제, 권위주의적 체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어떤 나라들이 어느 등급에 들어가 박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다. 완전한 민주주의는 24개국인데 우리가 22번째로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한국이 있죠. 1위는 다 당연히 저 북유럽 국가들이죠. 노르웨이, 그 북유럽 국가들 다 거기 그러니까 이제 복지 국가들 거기가 당연히 1등이고 그 다음에 8등이 스위스입니다. 그 다음이 대만,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한국. 대만, 일본, 한국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만, 일본, 한국. 그런데 다 뭐 유럽 국가들이죠. 근데 유럽 국가가 아닌 국가 중에서 요 동아시아 국가 말고 호주가 들어가 있고 여기 요 사이에 노르웨이와 스위스 사이에 뉴질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가 있고 그 다음에 다 유럽 국가들이죠. 대만, 일본, 한국, 뉴질랜드, 호주. 요거 빼면 다 유럽 국가들입니다. 24개국 중에 한국이 들어가 있다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구가하고 있다. 그런 거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결함 있는 민주주의는 이제 미국이 들어갑니다. 이 49개국인데 미국이 들어가고 이탈리아, 벨기에 뭐 이런 나라 우리가 아는 그 필리핀도 들어가고 태국, 싱가포르이 들어갑니다. 싱가포르는 이게 독재 국가죠, 사실. 그 다음에 혼합된 체제로 홍콩,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39개국이고 권위주의 국가이긴 독재 국가죠. 러시아, 중국, 북한. 북한은 165. 총 167개국 중에 165등이 북한입니다.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 이런 권위주의도 아니야. 이건 완벽한 독재 국가들이야. 여기는. 이게 아프리카 뭐 그런 나라들입니다. 남미 이런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제 독특한 거는 전 세계 인구 중에 이 완전한 민주주의 나라에서 사는 인구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7.8%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밑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얼마나 많으냐? 39.4%, 거의 40%가 전체 인구의 40%가 권위주의적 나라. 그 나머지는 요 가운데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혼합된 체제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 나라들은 우리 그 19세기서부터 이미 선진국이었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이제 완전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의 그 만행을 우리가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전두환 시절에는 우리가 외국을 나갈 수도 없고 도대체 선진국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도 잘 알지 못하던 어두운 시절에 그 독재자들이 나타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법률 체계도 어느 정도는 기틀이 잡혀서 이번에 보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지 또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지금 하나씩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죠.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기득권층, 특히 검찰 조직을 개혁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고통스럽게 왔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요건데요. 데모크라시 인덱스가 점점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글로벌 에버리지 데모크라시 인덱스 스코어가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16년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5년에 피크를 찍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8년 내내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이 보고서에서 분석하고 있어요. 어떻게 분석하느냐? 완전한 민주주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7.8%에 불과하며 2015년의 8.9%에서 감소했어요. 이 백분율은 미국이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2016년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된 이후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밑으로 꺾어지고 계속 추락하는 이유는 미국이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2016년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됐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꺾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2016년이 왜 그렇게 됐을까? 2016년이 트럼프가 당선된대요.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떨어진 거예요. 미국은 왜 실패하는가? 한참 미어샤이머 교수가 쓴 그걸 보면 분명한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걸 소개를 안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미국은 왜 실패하는가? 그런 책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책을 보면서 내가 받은 느낌은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 100년간 이 세계를 좌우하는 최강대국으로서 공산주의 체제를 물리치고 자유진영에 맞으면 큰 형님으로서 완벽한 역할을 했는데, 그러니까 80년대 말, 그러니까 2090년에 공산주의 체제가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 후에 미국이 무엇을 어찌해야 할 바를 잘 모르고 기득권층에 의해서 미국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어요. 기득권층이 모든 것을 다 했죠. 신자유주의적인 체제를 통해서. 그 고대 로마가 멸망하게 된 것은 기득권층의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득권층은 자기 역할이라 하면 자기가 맡은 이 일에 온전하게 모든 것을 자기가 헌신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가졌다는 말은 그 사회가 그 사람에게 그만큼 권리를 줬다는 거잖아.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한을 잘 써야 계속 그 강대국으로서 유지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도 그 무너진 게 기득권층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썼을 뿐 그 사회, 그 공동체 전체가 잘 되도록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에드워드 기번이 쓴 그 로마 제국 쇠망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요. 기득권층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지금 미국도 똑같습니다. 지난 100년간 팍스 아메리카나 그 시대를 21세기 들어오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경종이 수많은 미국의 그 훌륭한 지식인들이 그것을 계속 울려주고 있습니다. 책들 보면 그래요. 그런데 기득권층은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점점
신자유주의적인 체제의 자본주의 체제로 계속 그들의 우월함을 증명해내면서 돈을 천문학적으로 벌어가고 다 땡겨갑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50로 먹고 살기도 버거운 미국 시민들이, 그것도 백인들이 수천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미국의 지식인들이 그것을 지금 걱정하면서 수많은 문헌들을 만들어내지만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로마는 몇백 년이 갔지만 미국은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강대국 속에서 우리가 이 풀 데모크라시를 유지해가면서 스위스를 넘어서는 국가로 만들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층에 가지고 있는 불로소득을 빨아먹지 못하도록 하는 이 빨대를 빨리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불법이고 그건 불합리고 그것은 비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민중의 힘으로 이 기득권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부여한 그 권한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건강한 민주주의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권위주의 통치하에 39.4%라고 그랬죠. 권위주의 통치하에 살고 있으며 이 비율은 최근 몇 년 동안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풀 민주주의가 지금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점 권위주의적 통치하에, 독재하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이 보고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이 잘못된 의식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민존관비로. 그래서 그놈 정신,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됩니다. 특히 제가 이름 붙인 건강한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던 거죠. 우리에게 알려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거버먼트는 정부라고 했어요. 이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부를 직접적으로 국민이 통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입법부만 어느 정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그것도 많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사법부는 전혀 반영할 수가 없고 행정부는 아주 약간 반영되는데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도 다 고쳐야 됩니다. 트럼프가 여러 가지 범죄로 걸려서 실제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게 많습니다. 왜 유죄 판결이 나오냐? 미국은 배심제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잖아요. 시민들이 결정하거든요. 유죄냐 무죄냐. 그런데 그 배심원들이 이런 짓을 했어? 이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지금 최종심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면할 수 있으니까 뭐 이제 싹 다 없어지겠죠. 그게. 그리고 헌법을 개정해서 삼선 개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여자하고 성폭행 해가지고 돈 얼마 주고 그런 게 다 밝혀져가지고 다 그게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 최종 판결은 안 났지만 여러 판결이 있습니다. 사기친 것도 있고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내가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따라서 정부의 모든 기관은 국민의 통제하에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국민이 이 기관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느냐가 관건입니다. 국민이 실력이 있어야 돼.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만한 실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할 것인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력을 가지고 얘네들이 뭘 잘못했지? 이거 안 되겠네? 고쳐줘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잘못이고 어디까지가 잘된 것인지를 분별할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죠. 이거 96강서부터 내가 계속 했던 겁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바로 이거죠.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여야 합니다. 정부의 소유권과 운영권과 정부의 존재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무엇이냐 생각해 봅시다. 국민의힘, 정당이 무엇이냐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국민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래서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나온 거예요. 국민의힘을 믿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놈들, 그 검사 놈들, 가서 그 김건희 앞에서 무릎 꿇고 출장 조사를 하고 핸드폰 뺏기고 그런 검찰에, 그런 더러운 검찰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한 놈들이죠. 근데 검찰의 힘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검찰의 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계엄을 선포한 거죠. 계엄이 해제되니까 이제 내란의 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내란의 힘으로도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이자는 어떻게 하냐? 이 국민의힘은 어떻게 무슨 힘을 빌리냐? 빤스의 힘을 빌리는 거죠. 이 빤스의 힘으로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김민전을 시켜서 백골의 힘을 빌리는 거죠. 백골단이 국회에 들어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미쳐도 보통 미친 애들이 아니죠.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러다 백골의 힘도 안 됐는지 이제는 폭동을 일으킵니다. 폭동의 힘으로 추락했어요. 이건 정당이 아닌 거죠. 이제 정상화되면 국민의힘은 아마 해산 심판을 해야 될 겁니다. 독일도 헌법재판소가, 연방헌법재판소가 공산당을 해체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오늘은 그 헌법 애국주의까지만 하고 이제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헌법보호청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잠깐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것의 시발점이죠. 국민의힘이 이렇게 된 시발점이 있다고. 그게 뭐예요? 이 사람 때문에. 문재인식 정치. 이게 국민의힘을 먹여 살려준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스스로 쓰지 못하고 검찰의 힘을 빌리고 내란의 힘을 빌리고 빤스의 힘을 빌리고 백골의 힘을 빌리고 폭동의 힘을 빌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아직도 얘네들은 자신들의 행태가 뭐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얘네들을 왜 이렇게 됐냐, 이제는 더 이상 폭동의 힘으로도 다 붙잡혀 들어가고 구속되고 그랬으니까 문재인식 정치가 가는 마지막은 뭐냐? 거짓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서 윤석열이 하는 말은 어떤 말도 진실이 없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헌재에서 나오는 그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좀 미친놈이구나. 미쳐도 보통 미치냐. 저렇게 뻔뻔스럽게 자기가 부하들에게 다 전화해서 끌어내라 하고 뭐 하고 했는데 자기는 그런 적 없다. 와, 이제 거짓말의 힘으로 문재인식 정치가 그 막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개소리의 힘이든지. 왜 문재인식 정치가 문제냐? 왜 문제인 것 같습니까? 거짓말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검사 때도, 검사장 때도, 검찰총장 때도 계속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들켰어요. 들켰는데도 문재인은 윤석열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쉴드 쳐줍니다. 호위무사를 문재인이 자처하고 나섰죠. 지금까지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모를 거예요. 민주주의의 적은 뭐냐? 거짓말입니다. 민주주의의 적은 거짓말이에요. 문재인 자신이 거짓말을 했어요. 검찰 개혁을 하겠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끝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손석희 앵커가 마지막 대담을 할 때 왜 안 했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했네요.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이 문재인식 정치의 끝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질문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질문하잖아. 문재인에게, 조국에게. 대답을 안 합니다. 조국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친문 세력은 대답을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해. 자기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똥들인데 이게 다 지금 문재인이 만든 똥이잖아 이게 다. 그런데 자기가 치울 생각을 하고 남 보고 치우려고 그러고 남이 못 치우니까 그 못 치운 사람을 욕해 또. 못 치운 사람을 비난해. 임종석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 이광재 그러고 있고 김경수 그러고 있고 김부겸이 그러고 있고 김두관이 그러고 있고. 자, 이제 본론.